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로마의 역사는 무척 흥미롭습니다.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아스의 후손 로물루스가 세운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정치적 문화적 자취를 남겼습니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오연제 등 우리가 기억하는 매력적인 역사적 인물들도 무수합니다. 고대 로마 문명과 현대 법률 체계에 영향을 미친 로마법 등 로마와 관련된 문명사와 그 역사는 무척 방대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 형태로 로마사의 줄기를 더듬어 보려 합니다. 4, 5회차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함께 로마 역사를 탐방해 보시죠. 로마 건국 신화. 그리스군이 목마를 이용한 계략으로 트로이를 함락시킨 날 밤에 성하는 온통 불바다로 변해 있었다. 트로이의 영웅이었던 아이네아스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늙은 아버지와 아들, 그를 따르는 트로이의 시민과 부하들을 이끌고 여러 척의 배에 나누어 탄 뒤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아이네아스는 트로이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방랑의 길을 떠나 에게해의 델로스 섬과 트라키아 등을 거쳐서 이탈리아 근처까지 갔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아이네아스 일행이 탄 배들은 성난 파도에 시달리며 허우적거리다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카르타고까지 밀려갔다. 카르타고는 기원전 9세기 말에 티루스의 이민들이 그들의 여왕을 받들어 세운 국가로 시칠리아 서쪽까지 세력을 뻗쳐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지중해에서 가장 부강해졌다. 티루스의 여왕 디도는 베로스의 딸이며 선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피그말리온의 여동생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시카이오스라는 부자였는데 피그마리온이 그의 재산을 탐내어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디도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죽은 남편의 재물을 몇 척의 배에 가득히 싣고는 이곳으로 온 뒤에 원주민들에게 애원하여 작은 땅을 얻게 되었다. 디도는 쇳가죽을 길다랗게 잘라서 몇 개의 끈아풀을 만들어 땅을 둘러친 다음 그곳에 성을 세우고 쇠가죽이란 뜻의 비루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성을 중심으로 카르타고가 생겨났으며 디도는 여왕이 되었다. 아이네아스 일행이 카르타고에 이른 것은 바로 이 무렵으로서 여왕은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여왕은 이들 일행을 반기는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벌어진 축하 경기에서 아이네아스의 실력에 마음이 끌린 여왕은 그가 겪은 모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네아스의 모험을 들은 여왕은 그의 용기에 반해 사랑하게 되었다. 이때 여왕과의 사랑에 빠진 아이네아스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야겠다는 결심마저 잊은 듯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왕에게 이별을 고했다. 이때 여왕은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설득했으나 아이네아스는 결심을 바꾸지 않고 그의 일행과 함께 카르타고를 떠나 이탈리아로 향했다. 여왕은 아이네아스를 보내고 마음의 안정을 잃은 끝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앉아 불을 붙인 다음에 칼로 목숨을 끊어 타오르는 장작더미와 함께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다. 한편 아이네아스의 일행이 이탈리아의 티베르 강가에 이르러 닻을 내렸는데 그곳은 라티누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늙은 왕에게는 리비니아라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웃나라의 왕족들에게서 청혼을 받고 있었으며 개중에는 투르누스라는 왕자도 있었다. 어느 날 라티누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 말했다. 라니비아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혼인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장래 그들의 후손에게서 전 세계를 정복할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이 무렵 라티누스 왕이 다스리는 곳에 다다른 아이네아스는 왕에게 줄 선물을 부하들에게 들려서 마을로 보냈다. 라티누스 왕은 곧 그들을 맞았으며 그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네아스야말로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 기뻐했다. 라티누스 왕은 아이네아스의 부하들에게 먹을 것과 술을 대접하고 답례품을 주어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투르누스 왕자는 라티누스 왕이 이방인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자 격분하여 아이네아스와 라티누스 왕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양쪽은 서로 큰 피해를 입고 아이네아스 측의 승리로 끝났으나 라티누스 왕은 전사하고 말았다. 패배한 투르누스는 그 무렵에 가장 부자이며 강력한 도시인 에트루리아의 왕 메젠티우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렇지 않아도 낯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던 메젠티우스는 투르누스의 요청을 선선히 받아들이고 싸울 준비를 했다. 아이네아스는 이 소식을 듣고 사태가 위급함을 느꼈다. 그래서 라티누스가 다스리던 국민과 단결하여 세력을 키우려고 자신이 이끌고 온 트로이인들에게 원주민처럼 이름을 바꾸라고 하여 원주민과 트로이인들은 서로 한민족처럼 뭉치게 되었고 강한 힘을 떨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메젠티우스는 결국 싸움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뒤 아이네아스의 후손들은 대대로 왕위를 물려받으며 라틴인들을 다스렸다. 아이네아스의 13대 후손 알바의 왕 프로카스가 누미토르와 아물리우스라는 두 아들을 남기고 죽자 맏아들인 누미토르가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아물리우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았다. 이어서 누미토르를 나라 밖으로 쫓아냈으며 그의 가족들 중에서 아들을 죽여버리고 딸인 레아 실비아는 베스타 여신의 무녀로 만들어서 일생 동안 처녀로 살게 하여 누미토르의 자손을 없애려고 했다. 어느 날 레아 실비아가 베스타의 신전에 바칠 물을 깃기 위해 군인의 수호신인 마르스의 숲에 가자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마르스는 그녀를 겁탈했다. 이리하여 레아 실비아는 처녀의 몸으로 쌍둥이 형제를 낳았고 이 사실을 안 아물리우스는 화가 나서 쌍둥이 형제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차마 쌍둥이 형제를 죽일 수가 없어서 광주리에 두 아이를 넣어 티베르 강에 뛰어보냈다. 두 아이를 담은 광주리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어느 강가에 닿았는데 이때 물을 마시러 왔던 늑대가 배가 고파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늑대는 이상하게 여기고 광주리 곁으로 다가갔다가 두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자기의 젖을 먹인 뒤에 굴로 데려갔다. 이때부터 쌍둥이 형제는 늑대의 젖을 빨면서 자랐는데 하루는 파우스톨스라는 양치기가 늑대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는 두 아이를 보고 늑대가 없는 틈을 타서 아이들을 굴에서 훔쳐다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다. 이리하여 형제는 파우스톨스의 밑에서 무럭무럭 자랐는데 이들이 바로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와 레무스였다. 이윽고 씩씩하고 훌륭한 청년이 된 형제는 파우스톨스에게서 자기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형제는 그날부터 자기들의 무리를 모아 모든 준비를 한 뒤에 마침내 아물리우스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 그를 죽이고 외할아버지인 누미토르를 모셔와서 왕으로 삼았다. 이 일이 끝나자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자기들의 도시를 세우기로 했는데 도시를 세울 장소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싸우다가 레무스가 죽고 말았다. 이에 로물루스가 카피톨리노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로마라고 지었다. 로물루스가 로마라는 도시를 세우기는 했으나 아이를 낳을 여자들이 부족하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로물루스는 곧 로마와 이웃하고 있는 타티우스 왕과 사비니인들을 제례에 초대해 놓고 이들이 정신없이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의 도시로 쳐들어가서 처녀들을 강제로 붙들어 왔다. 그러자 타티우스 왕과 사비니인들은 격분하여 로마로 곧장 쳐들어갔으나 잡혀온 사비니 처녀들이 그들에게 자신들은 스스로 로마에 와서 살게 된 것이라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 로마의 역사는 이처럼 티베르 강가를 중심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었고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재판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제사장을 맡았다. 또한 시족의 족장들로 이루어진 원로원이 있었고 평민들은 족장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로마인들은 한때 에트루리아 왕의 다스림을 받기도 했으나 기원전 6세기 말에는 귀족과 평민이 힘을 합하여 에트루리아 왕을 몰아냈다. 이때에는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는 로마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귀족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 초부터는 평민이 귀족으로 될 수 있는 길이 막히기 시작했고 정치와 제사도 귀족이 독차지했다. 즉 최고 행정관으로서 군대에 대해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정관 2명과 원로원 의원은 귀족 중에서만 뽑았다. 또한 국가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집정관 2명 중 1명이 6개월 동안 절대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등 귀족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발판을 튼튼하게 다져나갔다. 이러한 것들은 평민들을 불만에 쌓이게 하여 마침내 귀족들과 똑같은 정치적 대우를 받기 위해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기원전 494년 평민들은 로마시에서 동북쪽으로 5km 떨어진 성산에 머무르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공동체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되자 귀족들은 모든 인구의 대부분인 평민들이 없이는 국가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듬해부터 평민들을 로마로 불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었다. 귀족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평민들을 다시 데려오고 평민들만의 모임인 평민의회와 여기에서 뽑힌 호민간의 활동을 받아들였다. 그 뒤에도 귀족들은 차차 평민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으며 기원전 450년에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동판법을 만들었다. 이로써 평민은 귀족이 마음대로 휘두르던 횡포에서 벗어나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로마는 귀족과 평민과의 사이를 부드럽게 한 뒤에 그들의 강적인 에트루리아인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이 전쟁에서 에트루리아군은 보병 전술을 써서 기병 전술을 쓰는 로마군을 공경에 빠뜨렸다. 에트루리아군이 쓰는 전술은 그리스에서 기원전 8세기경에 생겨난 것으로서 군사들은 온몸을 갑옷으로 가리고 손에는 둥근 방패를 든 채 가로로 바싹 붙어 늘어서서 오른손에 든 무기로 싸웠다. 그 대열은 여러 줄이므로 제1열의 군사들이 앞으로 나아가 싸우다 쓰러지면 그 뒤에 있는 제2열, 제3열이 계속 그 자리를 메워 싸우는데 이 전술로 그리스군은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아냈다. 기병 전술을 쓰던 로마군은 에트루리아군에 맞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보병 전술로 바꾸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를 마련하여 싸울 수 있는 재산과 토지를 가진 농민들의 힘이 필요했다. 로마에서 그리스처럼 무기의 마련은 군사 자신들이 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 평민들은 빚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으나 대개는 어느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을 바꾼 뒤부터 귀족들은 나라를 지키는 중심 세력이 된 평민들과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귀족은 평민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피고 돕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귀족은 평민과 손을 잡고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주위의 산악지대 종족들을 무찔렀으며 기원전 396년에는 에트루리아의 중심 세력이던 베이일을 쳐부수었다. 그러나 베이일을 쳐부순 10년 뒤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켈트인에 의해 로마가 함락당했는데 그들은 로마의 모든 것을 빼앗고 파괴한 뒤에 황금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받고 물러났다. 로마는 전쟁에 패한 뒤에 귀족과 평민 사이가 나빠져서 혼란 속에 빠졌으나 다행히도 기원전 367년에 호민간 리카니우스와 섹스티우스가 내놓은 법으로 인해 혼란이 가라앉았다. 이 법은 첫째, 가난한 시민이 진 빚의 이자를 없앰으로써 그들을 구하려고 했고 둘째,
부자들이 많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귀족과 평민의 차이를 줄이려고 했으며, 셋째, 귀족으로 이루어진 2명의 집정관을 1명은 평민 중에서 뽑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치를 꾀하였다. 로마에서는 집정관을 비롯해 대부분의 고국 관리들을 민회에서 뽑았는데, 이때에는 집정관이 내세운 후보자에 한하여 찬반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집정관에게 좋게 보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후보자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이들 관리들은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만 정치에 나설 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 법이 실시된 뒤 집정관이 되어 고난을 부릴 수 있었던 평민은 이름 있는 귀족과 손을 잡은 아주 적은 수의 상층 평민들밖에 없었다. 이렇게 새로운 실력자로 나타난 사람을 신귀족이라고 불렀다. 이 신귀족은 전부터 있었던 귀족들과 평민 출신의 부자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몇 세기 동안 정권을 잡았다. 로마는 이렇게 귀족과 평민의 사이를 좁히면서 세력을 차차 나라 밖으로 뻗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통일. 로마가 꾸준히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다질 무렵 세계의 대제국을 세우려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로 바빌론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와 함께 알렉산더의 왕국은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탈리아의 점령을 꾀하던 로마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이리하여 로마는 기원전 290년에 라테닌을 무찌르고 라티움 지방을 점령한 뒤에 에트루리아와 삼리움을 차례로 무너뜨려서 티베르강을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중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어서 그리스인의 식민 도시들이 다스리던 이탈리아 남부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과 싸웠다. 로마군은 식민 도시들을 연거푸 무찔렀는데 이에 타렌툼이 그리스 본토의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에게 도움을 청했으므로 피로스 왕은 즉시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에 다다랐다. 피로스 왕의 군사들은 모두 긴 창으로 무장했고 싸움에 쓰이는 코끼리도 있었는데 코끼리를 이용한 전술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 때 썼던 방법이다. 로마군은 그 코끼리를 큰 소로 잘못 알고 갈팡질팡하다가 피로스 왕의 군사들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싸움이 끝난 뒤 로마는 포로를 교환하는 문제로 파브리티우스를 피로스 왕의 진영에 보내자 피로스 왕은 그의 마음을 떠보려고 후하게 대접한 후 많은 금은 보화를 내놓고 선물을 받으라고 말했다. 그러자 파브리티우스는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군사들의 목숨이 파리보다도 못한 싸움터에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피로스 왕은 파브리티우스의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나 다시 그가 얼마나 침착한가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 피로스 왕은 회의장 뒤에 코끼리를 데려다 놓고 포장을 쳐서 보이지 않게 가려놓았다. 그런 다음 파브리티우스가 회의장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포장을 벗기게 했다. 갑자기 나타난 코끼리를 본 파브리티우스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과연 큰 동물이군요. 마침내 피로스 왕은 파브리티우스에게 감동을 받고 포로가 된 로마인들을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모두 풀어주었다. 그 뒤에도 로마가 끈질기게 싸움을 걸자 지친 피로스 왕은 사자를 로마 원로원에 보내 평화롭게 지낼 것을 청했으나 원로원은 로마군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도 피로스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 거절한 까닭은 피로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탈리아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피로스 왕은 로마인의 기세가 대단하자 쉽게 로마를 정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가 카르타고군의 위협을 받고 구원을 청해오자 이것을 구실로 군사들을 이끌고 시칠리아 섬으로 떠났다. 그러자 로마는 곧 카르타고와 공수 동맹을 맺고 군사를 보내 피로스 왕을 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로스 왕이 없는 틈을 타서 빼앗겼던 이탈리아 남부를 되찾기 위해 군사를 보냈다.
한편 피로스 왕은 시칠리아군과 싸우던 중 이 보고를 받고 카르타고에 화해를 청했으며 카르타고 역시 로마의 배신 행위를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피로스 왕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군함까지 내주면서 피로스 왕에게 또다시 로마를 쳐부수도록 하였다. 결국 이것은 배신이 배신을 낳은 셈인데 처음에는 로마가 카르타고를 배신하고 그 배신에 분노한 카르타고가 이번에는 로마를 배신했던 것이다. 그 결과 로마는 또다시 피로스 왕에게 침략을 당했다. 그러나 이때의 로마군은 이미 피로스 왕의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로스 왕의 군사들과 싸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피로스 왕은 전투용 코끼리를 앞세워 쳐들어왔는데 긴 코를 휘두르며 맹렬하게 달려드는 코끼리 떼들은 이제는 로마군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로마군들은 코끼리 떼를 향해 화살을 마구 쏘았고 마차에 불을 붙여 코끼리들을 향해 굴렸다. 불덩어리 마차와 화살이 빗발치듯 하자 코끼리들은 당해낼 방법이 없어 되돌아서서 피로스 왕의 군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로마군은 이에 힘을 얻어 앞과 옆 양쪽에서 피로스 왕의 군사들을 공격하자 마케도니아의 긴 창을 든 군사들을 이끌고 제2의 알렉산더 대왕을 꿈꾸던 피로스 왕은 어쩔 수 없이 크게 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티베르 강가를 중심으로 하여 태어난 로마는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세력이 시칠리아 섬을 마주보는 메사나 해협에까지 미쳤다. 로마와 카르타고. 이 무렵 이탈리아 반도의 시칠리아 섬은 카르타고의 세력 안에 들어가 있었다. 카르타고는 기원전 9세기 말에 오늘날의 튀니지를 중심으로 하여 아프리카 북쪽의 튀나스시의 여왕이 세운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다. 이곳은 지중해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일찍이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넓은 평야가 있어서 식량을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지중해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들은 시칠리아의 서부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이베리아 반도의 동남 해안 및 북아프리카의 서쪽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또한 멀리 브리타니아까지 나아가 청동의 주 원료인 주석을 가져왔고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상하를 모으면서 지중해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카르타고는 이렇게 바다를 이용하여 발달했으므로 동맹군인 로마와는 다툼이 없이 지냈으나 로마가 이탈리아 남부에까지 세력을 넓혀서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서부터 지중해 서쪽의 안정이 깨어지게 되었다. 이 무렵 시라쿠사의 왕을 섬기던 용병대장 마메르티니가 왕이 죽은 뒤에 그리스 식민지인 메사나를 점령한 뒤에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불을 지르는 등 난폭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가 이들을 공격했고 궁지에 몰린 용병대가 로마의 구원을 요청하자 로마의 원로원은 의논을 거듭한 끝에 구원군을 보내기로 하였다. 한편 카르타고는 이 틈을 타서 시칠리아 섬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군사들을 보내자 로마도 이탈리아 남부 해안을 지키기 위해 재빨리 군대를 보냈다. 이로써 기원전 264년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의 지배권을 놓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것이 제3차에 걸쳐 일어난 포에니 전쟁의 시작이었다. 포에니 전쟁은 주로 시칠리아 섬에서 벌어졌다. 로마가 밤을 틈타서 메사나를 점령하자 시라쿠사 왕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로마를 도왔으므로 로마는 메사나와 시라쿠사를 군사 진영으로 삼을 수가 있었다. 그 뒤 로마군은 카르타고군과 치열하게 싸운 끝에 남쪽의 아그리겐툼을 점령했으나 해군이 없는 로마는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무렵 바다 위에서의 싸움은 배가 서로 맞부딪혀서 승패를 결정지었기 때문에 뱃머리에 뾰족하게 나온 곳을 철판으로 덮었다. 그래야 적의 배를 들이받아 바닷속으로 가라앉힐 수가 있었다. 로마는 철판을 만드는 기술이 카르타고보다 뒤떨어져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쓰기로 하였다. 새로운 방법이란 카르타고의 함대가 나타나면 먼저 배에 쇠갈고리를 던져 끌어당기고 배에 마련해 놓은 발판을 적의 배에 걸쳐 놓고 건너가서 공격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큰 효과를 거두어서 로마는 기원전 256년에 시칠리아 섬 남쪽 바다에서 카르타고의 대함대를 깨뜨리고 이어서 레굴루스가 이끄는 군사들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했다. 카르타고는 로마의 대군들이 그들을 에워싸자 강화를 맺자고 했는데 이때 레굴루스가 강화 조건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로마군과 카르타고는 강화에 실패하자 스파르타인으로 실력이 뛰어난 크산티포스에게 로마군과 싸우도록 했으며 이에 크산티포스는 코끼리와 기병을 이용하여 로마군을 처부수고 레굴루스를 사로잡았다. 게다가 원종군을 구출하러 간 300여 척의 로마의 함대가 돌아오다가 폭풍우를 만나 거의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고작 80여 척만이 무사했다. 카르타고는 로마에 반격하기 위해 젊고 용맹한 지휘관 하밀카르 바르카를 시칠리아 섬으로 보내 그곳에서 군사를 모아 싸우도록 하자 싸움은 로마에게 불리해졌다. 이처럼 로마가 싸움에 패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로마의 부유한 시민들도 돈을 모아 200여 척의 배를 만들어 로마군에게 보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로마군은 카르타고의 함대를 물리쳤고 마침내는 항복까지 받아냈다. 이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함으로써 시칠리아 섬은 로마의 영토가 되었다. 로마는 이어서 사르디니아 섬을 점령하고 코르시카 섬마저 차지한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로 나아가서 켈트인을 친 후 더욱 세력을 떨쳐 대제국으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을 로마에게 빼앗기고 게다가 많은 배상금까지 물어주었기 때문에 번성하던 국력이 많이 쇠약해졌다. 카르타고인들은 이때부터 오직 로마에 복수할 것만을 생각했으나 한번 빼앗겨버린 것들을 되찾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큰 섬인 사르디니아와 코르시카를 로마에게 빼앗기고 나서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때 로마군과 싸운 적이 있는 하밀카르 바르카가 새로운 계략을 연구하던 끝에 문득 에스파냐를 머리에 떠올렸다. 에스파냐에는 은광이 굉장히 많았고 카르타고에 식민지가 있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서 은을 캐내어 국력을 다시 튼튼히 하면서 그 지역의 원주민을 끌어들여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하밀카르 바르카에게는 9세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한니발이다. 어느 날 하밀카르 바르카는 아들인 한니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로마군과 싸우기 위해 에스파냐로 간다. 만일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도 너는 우리의 원수가 로마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라. 알았느냐? 아버지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린 한니발의 얼굴에는 아무도 꺾지 못할 굳은 결심의 빛이 역력히 보였다. 에스파냐에 이른 하밀카르 바르카는 먼저 남쪽 지방부터 점령하고 차차 북쪽으로 올라가서 원주민들의 항복을 받은 뒤에 그들을 달래어 군대를 만들었다. 그러는 한편 광산에서 은을 캐내어 기원전 231년에는 로마에게 포에니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모두 갚았다. 그 후 하밀카르 바르카는 기원전 229년에 야만족과 싸우던 중 전사했다. 이때 한니발의 나이는 19세였는데 그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에스파냐의 총독을 맡아달라는 주위의 요청이 있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자기의 매형인 하스두르발을 추천하여 총독 자리에 앉혔다. 하스두르발은 전쟁과 군사에 대한 것은 모두 한니발에게 맡기고 자신은 오직 국력을 키우는 데에만 전념하여 두 사람의 노력으로 에스파냐에서의 카르타고의 세력은 나날이 커지고 강해졌다. 또 신카르타고를 세워 에스파냐 식민지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런데 하스두르발이 개인적으로 원한을 사서 암살당하자 한니발은 주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26세의 나이로 마침내 에스파냐의 총독이 되었다.
총독이 된 한니발은 아버지 카밀카레의 뜻을 이어받아 로마를 쳐부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니발은 총독이 되어서도 군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위해 주었기 때문에 한니발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복종했다. 한니발의 계획대로 로마와 싸우기 위한 준비가 끝났으며 이로써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니발의 원정군은 보병 7만 명과 기병 12,000명, 코끼리 37마리, 함대 30척이었고 이 밖에도 본국인 카르타고를 로마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병 2만 명과 기병 4,000명, 코끼리 20마리를 보냈다. 또한 에스파냐에도 약간의 군대와 함대를 남겨놓고 동생을 총독으로 삼아 군대에서 필요한 보급품을 대어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한니발은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는데 그가 거느린 병력은 엄청난 규모여서 피레네 산맥 기슭에 이르는데 4개월이나 걸렸다. 군사들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게 솟은 피레네 산맥을 쳐다보고 산맥을 넘다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어둠을 틈타서 3,000여 명이 달아나 버렸다. 한니발은 군사들이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에게 부모 형제가 그리운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자 또 많은 군사들이 달아났고 남은 군사들은 보병 5만여 명과 기병 9천여 명밖에 안 되었는데 군사들은 서로 도와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지중해의 바닷가를 따라 론 강가에 다다랐다. 이때 로마에서는 한니발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 군사를 보내 론강 건너편 마살리아라는 곳에 진을 쳤으나 한니발의 군사들은 물살이 거친 론강을 건너 로마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이탈리아로 쳐들어가려면 피레네 산맥보다 더 높은 알프스를 넘어야 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로마군도 한니발의 군사가 알프스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왜냐하면 알프스는 매우 높은 데다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고 또한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넘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군사들을 달래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험준한 산을 오르기 시작하여 9일째 되는 날 드디어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한니발은 추위와 피곤에 지쳐 있는 군사들에게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는 평원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저곳이 바로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평원이다. 이 산을 내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모든 군사들은 한니발의 말에 용기를 얻어 모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것보다 더욱 힘들고 어려워서 코끼리와 기병들은 산을 옆으로 끼고 내려가는 길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그 결과 산꼭대기에서 평지까지 내려오는데 15일이 걸렸으며 군사들도 에스파냐를 출발할 때의 절반으로 그 수가 줄어 있었다. 한편 한니발이 군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다는 말을 들은 로마군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그들은 처음에는 고지듣지 않았으나 사실임이 밝혀지자 한니발이 롬바르디아 평원의 포강을 건너기 전에 물리치려고 했으나 패하고 말았다.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군에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 속에 빠졌으며 원로원은 긴급회의를 연 끝에 시칠리아 섬에 나가 있는 군사들을 불러들여 한니발의 카르타고군과 싸우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니발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피하여 군사를 포강의 지류인 트레비아 강가에 숨겨두고 자신은 저군수의 군사만 이끌고 로마군과 맞섰다. 그리하여 싸우다가 일부러 지는 척하고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를 본 로마군이 계속해서 한니발의 군사들을 맹렬히 뒤쫓아 숨어있던 군사들이 모두 달려나와 혼란에 빠진 로마군을 공격했다. 이리하여 로마군은 또다시 패했으나 그들은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로마군들은 한니발의 군사들이 추위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겨울 동안의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겨울이 되면서 하늘을 찌르던 한니발 군사들의 기세가 고개를 숙였다. 한니발의 군사들은 큰 눈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으며 코끼리 37마리도 한 마리만 남고 모두 얼어 죽어버렸다. 한니발은 할 수 없이 전진을 멈추고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춥고 지루했던 겨울이 떠나고 봄이 되었다. 봄이 되자 로마군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니발도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전진했으나 길은 눈이 녹으면서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서 군사들과 말을 괴롭혔다. 군사들은 지친 끝에 쓰러져 죽거나 병으로 죽었고 말은 발을 헛디뎌 병신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한니발도 안질로 한쪽 눈이 멀고 말았다. 한니발과 군사들은 갖은 고생을 겪은 끝에 드디어 아르노 강가에 이르렀는데 로마군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눈앞이 탁 트인 평지에서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싸운다는 것은 대단히 불리했기 때문에 한니발은 군사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명령했다. 이때 로마군의 총사령관은 집정관 가이우스 폴라미니우스라는 장군이었다. 그는 한니발의 군사들이 물러간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을 뒤쫓으면서 코르토나 산과 트라시메노 호수 사이에 난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이미 한니발의 군사들이 숨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뒤쫓는 로마군을 그곳까지 끌어들인 한니발군은 갑자기 돌아서서 그들을 공격하자 이를 신호로 복병들이 고함을 지르며 뛰어나와 옆에서 공격했다.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은 로마군은 이 싸움에서 총사령관이 전사하는 등 또 패하고 말았다. 패전 소식이 잇따라 로마에 전해지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원로원은 시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로마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로마시로 들어오는 성문에 걸쳐져 있는 모든 다리가 올려지고 성벽 위에도 투석기를 설치한 뒤에 큰 돌들을 쌓아놓았다. 한편 한니발은 로마군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공격을 멈춘 채 군량을 준비하면서 군사들을 편히 쉬게 하였다. 로마군은 그 기회를 노려 쉬지 않고 공격했으나 한니발은 그때마다 물리치면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가운데 해가 바뀌어 기원전 216년이 되었다. 한니발군과 로마군은 그동안에 엄청난 규모의 큰 싸움을 준비하여 이윽고 로마군 8만 명과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군 4만 명은 이탈리아 남동부의 칸네에서 세계 역사상 보기가 드문 큰 싸움을 벌였다. 한니발은 이때 모든 군사들을 옆으로 길고 둥그렇게 진을 쳐서 양쪽 끝에 배치한 정예 부대가 로마군을 공격하도록 하는 전술을 썼다. 이 전술을 모르는 로마군은 명령에 따라 모두 진의 가운데로 쳐들어갔으며 한니발은 이때 군사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 진의 가운데서 맞서던 카르타고군이 물러가자 로마군은 더욱 용기를 내어 뒤쫓았는데 이때 한니발은 양쪽의 정예 부대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제야 뒤쫓던 로마군이 속은 것을 깨닫고 후퇴하려고 할 때 뒤에서 한니발의 기병대가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으므로 로마군은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다. 이번에 큰 싸움에서 로마군은 8만 명의 군사 중 5만여 명이 전사하고 많은 수가 행방불명되었으며 살아서 돌아간 군사는 고작 1만여 명이었다. 이처럼 크게 패배를 당한 로마의 힘이 약해지자 시칠리아 섬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탈리아 남부의 여러 곳에서도 잇따라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의 세력은 차차 약해져 갔다. 로마의 시민들은 카르타고군이 곧 쳐들어온다는 소문 때문에 공포에 휩싸인 채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니발이 갑자기 군사들의 진격을 멈추었다. 한니발은 이번 싸움으로 남은 군사가 3만 명도 되지 않는 데다가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카르타고에 원군을 요청하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한편 카르타고에서는 한니발이 잇따라 승리를 거두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한니발이 국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원군을 보내는데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원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내지 않다가 이듬해에야 고작 기병 4천여 명과 코끼리 40마리를 보내주었다. 한니발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이와는 달리 로마는 해를 넘기는 동안에 힘을 기르고 청년들을 끌어들여 군대를 새롭게 편성한 다음에 먼저 한니발의 근거지였던 에스파냐를 공격하여 카르타고군의 군량을 끊어놓기로 하였다. 이에 로마는 정치가이자 장군인 스키피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에스파냐로 가게 하였다. 이때 에스파냐는 한니발의 아우가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로마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니발로부터 에스파냐의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한니발은 카르타고에서 보내준 원군의 수가 너무 적어서 아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다. 한니발의 동생은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다. 한니발을 도우러 가면 에스파냐가 로마군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기원전 208년 가을 한니발의 동생은 형을 돕기로 결정하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향하여 피레네 산을 넘고 론강을 건넜다. 그는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는 알프스를 넘어 롬바르디아 평원으로 내려갔다. 이탈리아에 다다른 그는 자신의 작전을 살리기 위해 부하에게 편지를 주어 한니발에게 보냈으나 도중에 로마군에게 사로잡혀 편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 편지에는 그의 작전이 자세히 쓰여 있었으므로 그의 작전을 알아버린 로마군은 곧바로 대군을 이끌고 그를 공격했다. 이리하여 기습을 받은 그는 미처 전투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로마군에게 여지없이 패했고 자신도 전사했다. 한편 동생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한니발에게 어느 날 조그만 상자 하나가 전해졌다. 한니발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상자를 열어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상자 안에는 칼에 잘린 동생의 머리가 들어있었다. 오, 하늘은 어찌 이리 무심한가. 한니발은 눈을 부릅뜬 채 죽은 아우의 머리를 껴안고 목을 놓아 통곡했다. 이와는 달리 로마는 온통 잔치 기분에 젖어 있었다. 로마 군들은 3일 동안 로마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에스파냐를 치려던 계획을 바꾸어 카르타고를 치기로 하였다. 기원전 204년 3,500명의 로마군은 400여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총사령관 스키피오의 지휘를 받으며 카르타고로 쳐들어갔다. 로마는 먼저 시칠리아 섬으로 가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아프리카 북쪽 해안으로 향해 나아갔다. 로마군은 카르타고의 서북쪽에 있는 우티카라는 도시 가까이에 올랐는데 로마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카르타고 시민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도대체 한니발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카르타고 시민들은 모두 한니발을 원망했으나 그보다는 먼저 로마군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군사들을 모집하여 우티카로 보냈다. 그러나 적은 수의 군사로 로마의 대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과 같았다. 로마군을 상대할 사람은 오직 한니발밖에 없었는데 이때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의 크로톤 항구에 머무르면서 로마로 쳐들어갈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카르타고가 로마군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기원전 203년 가을에 군사를 이끌고 카르타고로 떠났다. 로마 시민들은 한니발이 떠나자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만큼 한니발은 로마인이 두려워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한니발이 카르타고에 돌아와 보니 싸움을 피하여 평화롭게 지내자는 주아파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져 로마에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한니발이 돌아오자 싸워야 한다는 주전파 쪽이 힘을 얻었으나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아 혼란만 계속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한니발은 로마군 총사령관 스키피오를 만나 회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니발은 스키피오에게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 등 두 섬과 에스파냐를 로마에게 넘겨줄 테니 전쟁을 끝내자고 하였다. 그러나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의 함대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회담은 깨어지고 말았다. 기원전 202년 가을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군과 스키피오가 이끄는 로마군은 자마에서 서로 비슷한 정도의 군사로 맞붙었다. 이때 카르타고의 기병은 로마군의 절반도 안 되었으나 한니발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칸네에서 싸웠을 때처럼 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스키피오가 이미 그 작전을 알고 있었으며 양쪽 끝에서 공격할 기병의 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로마군은 지난번처럼 쉽게 포위되지 않았다. 게다가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이 대부분인 보병들이 로마의 기병들에게 몰살당하는 바람에 카르타고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다. 자마에서 크게 패한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에스파냐를 비롯하여 해외의 모든 식민지를 넘겨주고 항복했다. 뿐만 아니라 배도 20척만 남기고 모두 빼앗겼으며 그때로부터 50년 동안 해마다 200탈렌트의 배상금을 로마에 지불해왔다. 패잔병들을 이끌고 카르타고로 돌아온 한니발은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고 행정관이 되어 로마에 복수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니발의 주위에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들은 한니발이 로마에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한니발은 자신에게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카르타고를 떠나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로마를 공격하기 위해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니발은 그 무렵 비티니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로마의 위협이 비티니아의 국왕에까지 미쳤으므로 국왕은 할 수 없이 한니발이 숨어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이리하여 한니발은 로마에서 온 군사들에게 포위되자 미리 준비해둔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카르타고의 영웅인 한니발은 기원전 183년에 64세를 일기로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카르타고에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카르타고는 처음부터 상업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남에 따라 패전의 쓰라림도 차차 가라앉으면서 나라 살림도 풍부해져서 50년 동안 갚아야 할 배상금도 10년 만에 모두 갚아버렸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숨은 능력에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꺾어버리려고 벼르고 있었으나 공격할 만한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카르타고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카르타고의 서쪽에 있던 누미디아의 왕 마시니사는 로마의 스키피오의 도움으로 왕이 된 뒤에 국토 개발에 모든 정성을 쏟는 한편 로마가 찬성하지 않으면 카르타고가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카르타고의 영토를 자꾸만 집적거렸다. 카르타고가 이러한 사실을 로마 원로원에게 알리자 마시니사도 카르타고가 로마 몰래 힘을 키우고 있다고 거짓으로 고자질하여 로마의 원로원과 카르타고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카르타고를 경계하고 있던 로마 원로원은 마시니사의 편을 들어서 카르타고가 원로원의 찬성을 얻지 않고 누미디아와 전쟁을 일으키기만을 기다렸다. 카르타고는 로마 원로원의 찬성을 얻지 않고 마침내 기원전 150년 누미디아와 전쟁을 일으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자 비로소 트집을 잡은 로마는 이듬해인 기원전 149년 카르타고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것이 제3차 포에니 전쟁이다. 로마의 선전포고에 당황한 카르타고가 화해를 요청하자 로마는 자기들에게 볼모를 보내고 모든 무기를 줄 것이며 카르타고의 모든 시민은 해안에서 16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겨 살도록 요구하였다. 로마의 이런 요구 조건은 항구를 통한 무역을 주요 경제 기반으로 삼고 있던 카르타고에게 스스로 멸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분노한 카르타고 시민들은 마지막으로 로마와 싸울 결심을 하고
밤낮을 잊은 채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카르타고가 성 안에서 로마군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성 밖에서는 성을 에워싼 로마군에게 기습작전을 펼쳐서 공격을 늦추고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펼친 이 작전은 기원전 149년에서 146년까지 4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카르타고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굶주림과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군의 총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 안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시가전이 벌어졌는데 카르타고인들은 집 안에 숨어 로마군에게 활을 쏘며 저항했다. 이 저항은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로마군도 카르타고인들이 죽음을 각오한 저항을 받고 차차 지쳐갔다. 마침내 참다 못한 스키피오는 카르타고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로마군을 이끈 스키피오는 제2차 포이니 전쟁에서 카르타고 본국을 습격한 스키피오의 맏아들의 양자인데 제2차 포이니 전쟁 때의 스키피오를 대스키피오라 부르고 제3차 포이니 전쟁 때의 스키피오를 소스키피오라고 부른다. 로마군이 카르타고를 불태웠을 때 큰 바람이 불었으므로 카르타고는 17일 동안이나 불에 타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이 불로 인하여 지중해에서 가장 부강하고 번영했던 카르타고는 잿더미로 변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때 살아남아서 로마에 항복한 카르타고 시민은 모두 5만 명뿐이었다. 로마는 이 5만 명의 시민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카르타고는 로마의 행정구역인 주로 삼아버렸다. 노예들의 반란. 로마가 제3차 포이니 전쟁 이후로 잇따라 승리하면서 세력이 커져감에 따라 노예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로마인들은 이 노예들을 도구처럼 생각하고 마구 부려먹었다. 이렇게 되자 노예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자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칠리아 섬의 반란과 노예 검객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들 수 있다. 시칠리아 섬의 반란은 에우누스라는 시칠리아인 노예가 일으킨 반란으로 그는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요술을 부리고 예언을 하는 신통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들의 지도자 에우누스는 기원전 135년에 자신이 시리아의 여신에게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주인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는 노예들을 모아 엔나라는 도시를 습격하여 빼앗았다. 그 후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에 의해 왕이 된 에우누스는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을 시리아인처럼 다루었다. 아울러 에우누스는 왕처럼 차려입고 수많은 진위병을 거느렸으며 왕녀를 정하는 듯 그럴듯하게 왕의 행세를 하였다. 한편 노예들의 반란 소식이 시칠리아 섬으로 퍼지자 섬의 서남쪽에서도 시리아인 노예 클레온이 이끄는 새로운 노예 반란이 일어났다. 클레온은 반란을 일으킨 뒤에 노예들을 이끌고 에우누스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부하로 들어감으로써 시칠리아 섬의 노예 반란은 그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로마는 노예들의 반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노예들은 조직적이고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엔나에서 사로잡은 시민들을 무조건 죽이지 않고 기술자들은 골라내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차차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이다. 로마는 이 반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적은 수의 군사를 보냈으나 패하여 도리어 노예들의 사기만 올려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자 로마는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집정관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반란군의 본거지를 공격했는데 이 싸움에서 클레오는 전사하고 에우누스는 사로잡혀서 많은 노예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 무렵 시칠리아 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여러 곳에서 노예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더욱이 아테네의 라우레이온 은광과 노예시장으로 유명한 델로스 섬까지 반란에 휩싸였으나 곧 가라앉았다. 또한 페르가몬 왕국에서도 기원전 132년에 노예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3년 만에 진압되었다. 로마의 토지개혁. 노예 반란과 함께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걱정거리로 나타난 것은 군대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었다. 본디 로마의 군대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시민들로 이루어졌는데 귀족들에게 토지를 빼앗기는 농민들의 수가 늘어가자 군사로 뽑을 수 있는 청년들의 수가 차차 줄어들었다. 로마에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군사들을 뽑는 자격을 자꾸만 낮추게 됨으로써 군대의 질이 자꾸만 떨어져 갔다. 이렇게 되면 로마는 그동안 숱하게 많은 군사들을 희생시키면서 차지했던 영토와 노예, 정복지의 주민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양심 있는 로마의 지배자들이 농민에게 토지를 주어 군사력을 튼튼히 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토지를 개혁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무렵 로마에는 많은 귀족들이 새로 나타나 대부분의 공유지를 멋대로 차지하고 많은 노예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토지가 없는 농민들을 소작인으로 쓰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로마의 장군이자 호민관이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토지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자 귀족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라쿠스는 새로운 귀족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을 무찌른 대스키피오의 딸이었고 누이는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소스키피오의 아내였다. 그라쿠스는 기원전 137년에 재무관이 되어 에스파냐의 누만티아 전투 지역으로 가던 길에 에트루리아를 지나면서 농민들은 보이지 않고 노예들만이 밭을 일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누만티아에 이르렀어도 로마군이 쩔쩔매며 싸우고 있음을 보고 그는 로마군의 질이 매우 떨어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더욱이 그 무렵에 일어난 시칠리아 섬의 노예 반란은 그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다. 이리하여 중대한 결심을 한 그라쿠스는 기원전 134년 말에 호민관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으며 이듬해에 곧바로 토지개혁 법안을 민회에 내놓았다. 이 법안은 공유지를 차지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그것을 벗어난 토지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3인으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3인의 특별위원회에는 그라쿠스와 아우인 가이우스, 장인인 아피우스가 뽑혔다. 이 법안은 무리한 것이 아니었으나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또한 이처럼 중대한 법안이 원로원을 거치지 않고 민회에 바로 들어간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마침내 원로원은 그라쿠스의 동료인 호민관 중에 한 사람인 옥타비아누스를 끌어들여 거부권을 내놓게 하였다. 그러자 그라쿠스도 지지 않고 평민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옥타비아누스 해임안을 민회에 내놓았으며 이 제안은 대다수의 찬성으로 옥타비아누스를 해임했고 토지개혁 법안도 통과되었다. 한편 원로원은 호민관을 해임시킨 그라쿠스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토지를 받아도 농사를 지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였다. 때마침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로스 3세가 죽으면서 왕국을 로마에 바쳤으므로 그라쿠스는 이 왕국의 돈을 농민들에게 농사 자금으로 나누어주는 법안을 민회에 내놓아 통과시켰다. 본디 이러한 외교에 관한 문제는 원로원에서 다루게 되어 있었으나 민회를 손에 놓고 있는 그라쿠스가 이를 무시해버렸다. 그러자 그라쿠스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들고 일어날 낌새를 보이자 그라쿠스도 여기에 맞서기 위해 한 번밖에 지낼 수 없는 호민관의 선출 방식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출마했다. 이에 그라쿠스에게 불만을 품은 스키피오 나시카가 반대파들을 이끌고 쳐들어가 그라쿠스를 비롯하여 그의 일파 300여 명을 무참히 죽여 시체들을 티베르 강에 던져버렸다. 그라쿠스가 살해된 뒤에도 3인의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위원들로 채워져서 그 임무가 계속되었으나 이때에도 또 문제가 일어났다. 즉 이탈리아 안에서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은 도시의 부자들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공유지를 빼앗기는 반면 동맹도시의 가난한 농민들은 로마에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로마 원로원이 끼어들어 이탈리아 동맹도시의 땅은 토지개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개혁파의 집정관인 폴비우스는 이탈리아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시민권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민회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법안을 원로원에 내놓아 이탈리아 동맹 도시의 불만을 없애는 한편 농민에게 나누어줄 토지를 계속 마련하려고 했으나 심한 반대에 맞닥뜨려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라쿠스의 아우인 가이우스가 기원전 123년에 호민관에 뽑히자 그는 형이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을 용감하게 개혁했는데 그중 하나가 곡물법이다. 곡물법이란 로마의 시민들에게 일반 가격보다 싼 값으로 곡물을 파는 것으로 토지가 없는 농민들을 로마로 끌어들여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가이우스는 형인 그라쿠스가 무참히 살해된 것은 선거철이 농번기여서 농민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곡물법을 통과시켜 자신의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게다가 가이우스는 기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원로원의 힘을 약하게 만들 계획도 세웠다. 가이우스는 자신의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듬해에도 호민관에 다시 뽑혔으며 재선된 가이우스는 동료 호민관과 함께 포이니 전쟁으로 파괴된 카포아와 타렌툼 그리고 카르타고 등을 다시 일으키려는 계획을 품고 카르타고가 있었던 아프리카로 건너갔다. 가이우스가 아프리카로 떠나자 그의 반대파들이 호민관 두루수스를 깨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해외 식민지를 대신하여 이탈리아 안에 12개의 로마 식민지를 세우자는 의견을 내놓아 민심을 가이우스에게서 떼어놓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가이우스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을 때는 민심이 그에게서 크게 멀어져 있었다. 그러나 가이우스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3년 전에 풀비우스가 내놓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민법을 다시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부드럽게 고쳐서 라틴인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고 동맹도시의 시민에게는 라틴 시민권을 주자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공유지를 제대로 다시 나누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처럼 로마의 원로원과 기사와 시민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 까닭은 로마인만이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가이우스는 이듬해에 있는 호민관 선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뿐 아니라 가이우스의 반대파는 그에게 잔인한 복수를 하기 시작했다. 즉 로마 원로원은 한 시민이 개혁파의 손에 죽자 이것을 구실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정관 오피미우스를 지휘자로 삼았다. 그런 다음 아벤틴 언덕에서 가이우스 지지자들을 습격하여 3천여 명을 죽인 후 시체를 티베르 강에 던졌으며 그들의 재산을 몽땅 빼앗았다. 가이우스는 이때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그의 지지자들이 모두 살해된 것을 알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다. 가이우스가 자결하자 토지개혁도 사라졌고 귀족과 부자들은 욕심껏 토지를 늘려나갔기 때문에 로마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